네, 셜록 라이브 번외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셜록의 최규하 기자라고 합니다. 인사하셔야죠. 네, 저는 셜록의 김선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이 셜록 라이브 번외편을 좀 준비를 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다시 좀 나타났습니다. 사실 셜록 라이브를 한 차례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셜록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것들,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셜록 라이브를 하느라 할 말들이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저희가 미처 다 전해드리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번외편으로 짧게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번외편으로 준비한 셜록 라이브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국감 속의 셜록입니다. 지난 이제 10월 한 달간 보통 이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여러 기관들, 정부 부처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좀 따져보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이 국감 안에서 저희 셜록이 제기했던 이 문제들이 국감 안에서도 이제 뜨거운 이슈로 다뤄진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김보경 기자 준비됐나요? 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준비를 하셨는데, 네, 첫 번째 이야기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특혜와 차별 기자 길들이기 국감 달군 법조 기자단 문제입니다. 네, 법조 기자단이라는 게 뭔가요? 네, 그러니까 법조 기자단이 왜 셜록이 언급이 자꾸 되는지를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은 법조 기자단이라는 거는 법원과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단을 속히 지칭을 하는데요. 이제 그쪽이 자주 문제가 되는 이유가 가장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집단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셜록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타파, 미디어오늘이랑 함께 출입증 발급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 법원과 이제 검찰청에서 한 차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출입증 발급을 거부한 거를 취소해달라는 지금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법조 기자단이라는 게 법원과 검찰에 이제 출입을 하면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기자들을 법조 기자단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요. 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그 법조 기자단에 소속된 기자들이 다른 매체의 출입 여부를 현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조직에 불과한 법조 기자단이 이제 그 공공기관의 출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법조 기자단으로 법원과 검찰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그거는 법원이나 검찰의 직원들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기자들이 우리랑 같이 취재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라고 그들이 결정을 하는 거고 이제 그 법조 기자단에 들어가야 법원에서 검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보도 자료라든가 뭐 취재에 대한 정보들을 좀 우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차별적인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소송을 저희가 다 진행을 했고 네. 그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국감에서도 이번에 또 언급이 됐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송을 한 1, 2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국감에서 처음으로 법조기자단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이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제 고검과 고법의 국정감사를 할 때 이 문제를 언급을 해줬는데요. 특히 권인숙 의원과 조정원 시대선 의원께서 이 문제를 좀 집요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나왔나요? 일단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는 법조기자단에 특정한 언론사만 소속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이거는 특혜와 차별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특혜와 차별의 문제. 네, 특혜와 차별의 문제라고 지적을 해줬고요. 조정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조기자단에서 다른 기자들의 검찰 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를 들고 이거는 검찰이 기자들을 길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강도 높게 했습니다. 기자들을 길들이는 거다. 네. 그러니까 뭐 검찰은 사실 한 발짝 좀 빠져 있고 그렇죠. 기자들끼리 서로 이 권한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걸로 서로 이제 약간 좀 다투게 만들어서 이걸로 기자들 길을 들인다. 네. 근데 검찰청 같은 경우는 예규가 있습니다. 이제 좀 정확하게 읽어보면 법조기자단 출입기자의 경우에 기자실 간사가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한테 제출한 그 언론사별 명단을 토대로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이제 대검과 협의를 해서 출입증을 발급을 하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이제 왜 1차적으로 그 언론사 출입 간사들이 왜 이 명단을 정하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조직에 불과한 그런 법조기자단들이 이제 언론사를 선별을 해서 한 차례 올리면 그걸 이제 고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구조인 셈인 거죠. 네, 그래서 의원들이 그 두 의원이나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뭐 검찰 쪽에서 어떤 답변을 했나요? 이제 검찰 쪽 같은 경우는 우리는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니까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면서 한마디로는 방관을 하고 방치를 하는 문제인데 자율이라는 말로 이제 언론의 자율을 마치 존중해 주는 것처럼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실 이 질의 논점 완전히 벗어난 답변이네요. 그러니까 그쵸. 질의의 핵심은 이걸 왜 너희들이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고 이 기자단끼리 자율로서 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취재의 권리들을 침해하느냐 그리고 이런 차별을 낳느냐라고 질의한 건데 네. 자율에 맡기고 있다라고. 네, 그렇죠. 예. 그냥 알아서 모든 자율에 맡기고 있고 이거는 고검이 뭐 관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회피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권위에서도 이게 좀 차별의 문제다라고 과거에 이미 그 결론을 냈던 문제인데 여전히 뭐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뭐 아직 개선의 여지는 별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네. 국감에서 이분들 태도도 네. 좀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희가 국감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지적된 게 이제 하루의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날 네. 예, 법원을 국정감사하는 날에도 똑같은 문제가 다시 한번 좀 지적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법원장 미꾸라지 답변에 권인숙 의원과 설전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네. 기사를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네, 어떤 뭐 말들이 좀 오고 갔길래 이렇게 미꾸라지라는 예, 단어까지 써서 기사를 쓰셨는지. 예. 이제 첫 번째 국감 때는 고검을 상대로 했던 국감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는 고법을 상대로 한 국감이었습니다. 이제 권인숙 의원이 고검 때 이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좀 이게 다들 기관들의 태도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다라고 보였는지 고법 이제 국감 때는 조금 더 격앙된 태도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특혜와 차별의 문제로 보고 있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이제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이 우리는 관여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말만 계속 반복을 했어요. 이제 그걸 갖고 설전이 좀 벌어졌었는데요. 이제 말장난인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가져와 주세요라고 권인숙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 이제 고법원장이 그럼 우리 보고 기자단에 뭐 관여하라는 말인가요? 이런 식으로 핵심에는 비껴가면서 마치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되게 미꾸라지식으로 답변을 해서 한 차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이 질의를 하는 의원이 되게 법원에게 해서는 안 될 그렇죠. 그 언론에 대한 과도한 관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쵸. 예, 우리는 그렇게 관여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뭐 무엇을 물어보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그런 거듭하는 그런 답변을 했던 거군요. 우리가 사실 뭐 김보영 기자나 저나 이 기사를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써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국정감사 영상들을 몇 차례 이렇게 돌려봤는데 사실 보는 저희들도 너무 답답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도돌이표를 맴도는 권인숙 의원은 그래서 개선할 거야 그러면 저희 관여하란 말씀입니까 하면서 또 매번 그렇게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대화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답답했던 기억이 다시 좀 납니다. 네. 그리고 그 고법원장님의 태도가 말씀을 하시면서 도중에 이렇게 빵긋 웃기도 하셨어요. 근데 권인숙 의원이 또 이제 열분을 토로하면서 계속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질의를 이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핵심이 그게 아닌데 왜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냐라고 말씀도 하셨고 이 국감이 끝난 이후에도 이 심정을 이제 페이스북에 직접 남기시기도 하셨거든요. 뭐라고 남기셨나요? 제가 이제 그 대목을 좀 읽어드리자면 권인숙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차별을 이야기하는데 법원장은 계속 자율이라면서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려 했다. 귀를 완전히 닫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 느낌이었다. 법은 세상사와 완전히 무관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은 집단이 아닐까라는 무서움이 들었던 순간이었다. 국민들이 피와 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 혜택은 고스란히 취하면서 말이다. 라고 이제 답답한 심정을 밝히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국감을 보았거든요. 저희가 소송도 하고 인권위에 진정도 넣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최근에도 또 이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도 질의서를 보냈는데 여전히 이제 묵묵부답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심정을 똑같이 공감해주는 국회의원분이 나타나서 굉장히 반가웠고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힘을 내서 쫓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국회의원이 오죽 답답하면 사실 그쵸. 이 국정감사 시간이 의원당 보통 7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뭐 간혹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7분의 전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기관장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하면 그 7분만 동문서답하면서 버티면은 또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아주 좀 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저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느낌이 딱 그거였어요. 맞습니다. 한쪽은 정말 이 7분 안에 무조건 이제 의미 있는 답변을 끌어내려고 정말 전투하듯이 이렇게 질의를 하지만 한쪽은 7분만 버티자 하는 식으로 계속 도돌이표 답변만 하는 그런 답답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저희 셜록이 과거에 제기했던 그 법조기자단 문제를 국감에서 한 차례, 두 차례죠. 예, 이틀 동안 계속 네. 다뤄서 물론 국감에서 워낙에 이번 국감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다른 정치적 쟁점 때문에 뭐 이렇게 제대로 개최되지 않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삐걱삐걱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의미 있는 질의들이 좀 나와서 저희가 좀 챙겨봤습니다. 다음 얘기 좀 넘어갈까요? 네. 네, 이번에는 네, 사억 농지 투기 의혹 법원장 국감에서도 농사가 취미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농사가 취미, 뭐 국감에서 갑자기 취미생활 얘기는 왜 나온 건가요? 이게 무슨 기사인가요? 이게 저희가 올해 3월에 고위공직자분들 중에 농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불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건 아닌지 이제 고위공직자의 수상한 땅 따먹기라는 기획을 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불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건 아닌지라는 의심이 결국 그 불법적인 행동의 목적은 네, 투기를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것이 아닌지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추적을 했는데 네. 예, 그 중에 법원장이 계셨나 보죠?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보도했던 사례였는데 음.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님이 부산에 있는 두구동에 한 300평 정도의 농지를 소유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농지를 4억 원 정도를 주고 매입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뭐 투기 의혹이 투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보도를 현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사신 땅이 아니고 뭔가 좀 다른 조금 이제 검은 어떤 의도로 사신 게 아닌가라고 네. 의심할 만한 지점이 있었다. 네, 일단은 사실 그 지금 법원장이라는 직업이 있으신데 네. 그냥 뭐 주말 농장이나 취미로 지으시기에는 너무 넓은 땅에 너무 비싼 땅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취미로 주말 농장 하려고 4억 원짜리 땅을 사는 사람은 사실 상식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맞습니다. 다른 또 정황이 있었나요?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라는 걸 지자체에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자기 노동력으로 뭐 채소를 심겠다라고 이제 적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의미는 보통 나무가 이제 그 LH 사건 때도 농력이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었는데 이게 다른 작물에 비해서 관리를 할 때 손이 덜 가서 이렇게 손쉬운 작물로 꼽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논농사나 그렇죠. 뭐 다른 이런 것들보다는 비하면 손이 덜 가는 작물이어서 심어만 놓고 약간의 방치를 해두면은 그냥 농사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이걸 농사라고 할 수 있나라는 애매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애초에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법상으로는 1000제곱미터 이하만 주말 체험 영농의 그 농지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 법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1000제곱미터가 사이즈가 이미 넘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말 농장으로 인정하는 그 면적보다도 훨씬 넓은 땅이라서 네. 주말 농장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땅이에요. 그렇죠. 그냥 농업 경영에 활용해야 하는 땅을 4억 원을 주고 매입을 한 상황이잖아요. 농업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농사로 먹고 살 사람들만 그렇죠. 이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라라는 뜻인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그러면 저의 궁금증은 이 4억 원을 주고 딴 이 300평에서 나오는 이 수확물로 정말 농업 경영으로 활용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 제가 취재를 할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농업 경영에 이 수확물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 했더니 저한테 온 답변이 뭐였냐면 뭐 효소나 이런 매실청 이런 거를 만들어서 네. 지인에 나눠주거나 자가 소비를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업 경영에는 활용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거를 굳이 4억 원이나 주고 샀다는 것이
좀 수상한 대목으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이게 정말 취미 생활로 하시는 거라면 너무 비싼 취미 생활이네요. 그렇죠. 4억 원짜리 4억 땅을 원짜리 사서 땅. 겨우 이제 매실청 담그려고 네. 4억 원짜리 땅을 그렇죠. 농사를 짓고 계신다는데 이게 정말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하신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예요. 이 법원장이 얼마나 일이 많고 바쁘십니까? 근데 그렇죠. 바쁘실 이걸 텐데. 주말 농장 취미로 네. 하시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는데 네. 야 이거 좀 의심이 확실히 좀 가네요. 그래서 네. 그 국감 때는 어떤 발언들이 좀 오고 갔나요? 이제 국감 때는 이제 지방법원에 대한 법사위의 국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장 개인에 대한 비리나 문제를 좀 집요하게 질의하기에는 좀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기동민 의원이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데 법원장님께서 깔끔하게 이제 이 문제를 털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 이 땅도 처분을 하고 이 의혹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답이 이제 나는 농사가 유일한 취미 생활이다라는 답변이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시간 나는 대로 풀 뽑고 재배하고 뭐 이런 취미가 있는데 금액이 조금 많고 면적이 조금 넓다고 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 이런 답변을 줬고요. 이때 기동민 의원이 트리플 역세권이랑 공시지가가 8년 동안 2.6배 정도 뛰었다라는 문제를 같이 지적을 했는데 2.6배. 네, 2.6배. 이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거는 이 지역을 이제 둘러싸고 네. 이 아주 교통 개발이 네. 뭐 소위 말하는 부동산 개발 호재 지역에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말 농장으로 쓰기에는 너무도 넓은 땅을 너무도 비싸게 주고 사서 다른 취미가 없어서 주말마다 가서 풀을 뽑고 농사를 지어서 결국에는 매실청을 담궈 드신다라는 네. 그런 답변을 하신 거네요. 그리고 참. 또 이분이 또 처분 계획에 대해서 딱히 밝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저희는 좀 짚고 넘어갔었거든요. 기동민 의원이 콕 집어서 처분을 하실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취미 얘기만 하시고 사실 질문의 핵심은 그래서 이 땅 팔 거야 말 거야. 네. 너 이거 계속 이렇게 의심받으면서 이 땅 가지고 있을 겁니까? 라는 거였는데 뭐 팔겠다 말겠다 이런 말은 없이 저는 다른 취미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만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참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속으로는 또 열불이 납니다. 이게 그렇죠. 4억이라고 저희가 자꾸 말은 하지만 뭐 저 4천만 원이라고 해도 우리 서민들한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쵸. 네, 뭐 1년 일해서 4천만 원, 이거 1년 꼬박 일해도 4천만 원 못 버는 사람도 정말 많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4억짜리 땅을 그냥 이렇게 매실청 담궈 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진짜 좀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제일 수확물이 잘 나오는 작물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노지고추를 한번 심어서 수확물을 계산했을 때 4억 원의 그 수지타산이 맞게끔 그러니까 그 농지 매입비를 충당을 하려면 한 120년 정도였나요? 160년 정도였나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확물이 좋은 작물을 재배를 해도 이 매입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참 뭐 여러분들도 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가 그 답변의 요지를 피해가고 누가 어떤 이익을 바라고 있는지 뭐 마음속으로는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저희도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뭐 저희가 마음을 열어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이 뭐 투기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많은 분들이 적어도 이분의 답변이 상식적이진 않다는 생각을 다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계속해서 이 지금 고위공직자 농지 문제 저희가 계속 추적하고 저희가 직접 또 고발을 해놓은 사건들이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수사 상황들, 재판 상황들 계속해서 추적해서 저희가 보도를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사입니다. 부정입사자 모른다는 국민은행장, 노조는 위증 고발 요청. 우리가 은행권의 정유라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행권 부정입사자들을 고발하는 기사들을 보도를 했었죠. 이제 그 이야기가 다시 국감 때 언급이 됐나 보네요. 맞습니다. 이게 채용비리 문제가 제기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거의 매년 국감 때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계속 해결이 안 되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민병덕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용비리 2020년 기획했을 때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의원실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이제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문제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그 국민은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해주셨나요, 민병도 의원이? 이제 민병대법원 같은 경우는 그런 청탁이나 지시에 의해서 부정 채용된 사람이 있냐, 그리고 그게 특정이 되고 있냐, 너네도 알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채용으로 들어온 사람이 뭐 최규환인지 김보경인지 너희가 딱 정확하게 누군지 알고 있느냐, 네. 회사에서 그걸 파악하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신 거군요. 이제 뭐 예를 들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성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니면 뭐 지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뽑았다가 뭐 부정 채용을 저질렀다라고 변명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사실과 좀 다르거든요.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은행 채용비리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노조가 이렇게 반발하는 게 근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건 거군요. 그래서 노조는 이제 그렇게 이재근 행장이 계속 부인을 하면서 판결문에 그런 부정 채용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우리가 채용 취소를 할 수 없다라는 답변에 반복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 근거했을 때 특정한 사람들이 일부 특정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은행장이 위증을 한 걸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국회에서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의견서를 내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되게 그 부정 입사자들 중에서 또 되게 유명한 분들 좀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회장님의 각별한 신경을 바란다고 그 되어 있었던 그분도 언급이 된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판결문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16년까지 정규직 신입사원 공채에서 190명을 부정 채용한 걸로 판결문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딱 특정이 되면서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온 인물이 딱 한 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2015년 국민은행 상반기 신입사원인데요. 이분이 왜 자꾸 특정이 됐냐면 아버지가 한양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이제 KB금융지주 사회이사도 역임을 하셨고요. 중요했던 건 2014년에 윤종규 회장으로 선출됐을 당시에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 후보를 선출하는 그 추천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을 그 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약간 뭐 챙겨준다, 보은한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는 그 사회이사의 아들이 이제 국민은행에 채용이 됐는데 참 희한하게도 그분의 이름 옆에 회장님 각별한 신경이라는 메모가 있었던 거죠. 이 회장이 윤종규 회장인지 다른 회장인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이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긴 뭐 회장님이 뭐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뭐 저는 김 회장일 것도 아니고 어차피 뭐 그 회장이라면 뭐 그분밖에 없는 건데. 그래요. 또 다른 분도 또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또 이제 윤종규 회장님이 또 언급이 되는데요.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가 특혜 채용이 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서류 전형에서는 840명 중에 813등, 뭐 1차 면접 300명 중에 273등 이렇게 되게 저조한 성적을 유지를 하다가 2차 면접 때 120명 중에 갑자기 4등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이 되는데 이때 경영지원그룹 부행장과 인력지원부 직원이 최고 등급을 줬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문제에 윤종규 회장이 관여를 했다라는 부분이 증거가 없다고 검찰이 판단을 해서 윤 회장은 기소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참 은행권 부정 입사자 문제 참 오래되기도 했는데 또 사람들이 또 관심을 안 가지면 또 이대로 이렇게 또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부정 입사자 문제가 제기됐던 게 국민은행만이 아닌데, 근데 다른 은행도 전부 국민은행처럼 이렇게 발뺌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우리은행이랑 대구은행, 부산은행에 부정하게 입사한 걸로 밝혀진 사람이 한 54명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꾸준하게 보도한 이후 모두 퇴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은행이 신한은행이랑 국민은행이랑 광주은행 등이 있는데요. 이 세 은행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정 입사자들을 채용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감 때 이 의원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 추가 질의까지 하면서 굉장히 그 답답한 그 심정을 좀 토로하셨던 게 기억이 남는데요. 여기서 또 아주 좀 인상 깊은 문장이 있더라고요. 저와 마음이 통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조금 읽어드리자면 민병덕 의원이 추가 질의를 하면서
은행은 공기업 수준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채용 비리로 국민들의 신뢰를 배반을 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은행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핵심인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계속 국회에 안주지 않고 있냐.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 않냐라고 물었습니다. 늦어진 정의, 지연된 정의라는 게 아주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 알고 저도 아는 네. 그 책의 제목이 좀 떠오르는 말씀이네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10월 한 달 동안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던 저희 셜록이 보도하고 또 국정감사에서 같이 이렇게 또 뜨거운 이슈가 됐던 주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까지 사실 지난번 셜록 라이브 때 드리고 싶었는데 뭐 저희가 미처 시간 관계상 말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오늘 번외편으로 한번 만들어서 또 말씀드려봤습니다. 계속 저희 셜록 라이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또 준비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라이브 때 말씀드린 그 서칭 포 솔트맨 비롯해서 아직 뭐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으니까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또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사를 저희 열심히 요새 되게 꾸준히 올리고 있거든요. 예전과 다르게 거의 매주 예전보다 다르게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왓슨 여러분들이 꼭 많이 홈페이지에 와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셜록 라이브 번외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